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교수님 인구 이야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인구 감소 이게 여러 번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직면한 문제 가운데 가장 심각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이 지난 10월 출생아가 역대 최소 수준을 또 기록했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가요? 그 출생아 수 죄송합니다. 출생아 수라는 것이 인구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고요. 지금 봤을 때 지난달에 18,900여 명 정도 나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년 전보다도 한 8% 이상 감소를 하면서 굉장히 많이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0월만 이런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지금 작년에 비해서는 한 8.1% 정도 감소한 것이 아니냐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적적으로 봤을 때도 이만큼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라 굉장히 출생아 수가 줄고 있다. 10% 주는 것은 상당히 많이 주는 숫자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 학급수로 보자면 25명의 학급수라면 22명이 되는 이런 학급수, 그러니까 20명이면 18명이 되는 학급수라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이 결국은 어떤 요인이냐에 대해서 굉장히 논란들이 많긴 한데 근본적으로 수치적으로는 특히 코로나19 이후에 굉장히 빠르게 줄고 있다는 것은 명확한 사실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교수님 제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 10월에 사망자 수는 3만여 명, 그러니까 출생아 수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사망자 수가 또 출생아 수로 웃돌면서 지금 10월에만 계산을 해보면 인구가 10,000명 넘게 자연 감소하는 건데 지금 최근 들어서 좀 인구 감소가 이렇게 늘고 있는 이유를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일단은 여러 가지 요인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네.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 요인이 가장 큽니다. 출생이 이렇게 작은 적이 없었다, 역사적으로 이렇게 작은 적이 없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근본적으로 이제 데이터를 봤을 때 우리가 1970년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다 그럽니다. 100만 명이 태어났고 그게 이제 반토막이 난 것이 2002년 49만으로 들어가면서 반토막이 났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번 크게 충격이 온 것이 2017년. 그때 이제 30만 명, 35만 명이 나면서 굉장히 큰 충격이 한번 있었거든요. 근데 30만이 깨진 게 3년밖에 안 됩니다. 2017, 18, 19 하면서 코로나가 오니까 2020년에 20만 명대로 내려가고 작년엔 결국 한 24만 명 정도 난 수준이 됐는데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다. 그러니까 결국은 100만 명이 24만 명으로 감소하는데 한 50년 정도밖에 안 걸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특히나 50만에서 25만, 그러니까 반토막 나는 데 있어서 그거 역시 한 20년밖에 안 걸렸다는 보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감소하고 있고요. 근데 이제 특히 이제 문제가 되는 것들은 그 2020년부터 이런 감소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 30만이 너무 쉽게 무너졌고 이 무너진 추세가 줄고 있지 않고 계속 4%, 5%, 8%씩 굉장히 많이 줄어들면서 올해는 결국 이게 추산해 보자면 한 22만 정도로 예상이 되는 거거든요. 22만, 23만 수준이 되는데 작년 24만 한 9천 명 이 정도에 비해서도 너무 빨리 감소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여러 가지 평가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근본 원인들에 대해서는 사실 논쟁이 많은데 이것은 크게 봐서는 비용 같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 비용 같은 것들이 문제가 아니냐라는 결론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사실 한국은행 최근에 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이제 이 출산을 이렇게 흔히 말하는 바라지 않느냐라는 그런 어떤 것이었거든요. 일단은 결혼을 안 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 결혼할 때도 애를 낳기가 어렵다. 이 두 가지 문제가 다 결부돼 있는데 거의 다 이제 경제적인 요인에 따라서 그렇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경제적인 요인이라는 것은 결국은 주거비가 너무 비싸다, 양육비가 비싸다, 그다음에 부모님들의 노후 생활을 대비해 줘야 된다. 결국은 흔히 말하는 부양이라 그러죠. 부양 부담이 너무 심하다. 이것들에 따라서 결국은 우리들의 노후 부담이 너무 어렵다라는 이런 것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자녀를 낳으려고 그러면 부양 부담이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고 이것을 감내할 만큼 결국은 사람들이 사실 애를 낳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결정을 하기가 좀 쉽지 않은 상황이 돼가고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출산율이 세계 최저다 이런 말은 계속 여러 언론에서도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 봤을 때 우리나라의 출산율 현재 얼마나 심각한 수준일까요? 보통 이 학계 출산율 지표를 많이 하죠. 학계 출산율 지표란 것은 결국은 얼마나 두 명이 몇 명을 낳을 것이냐라고 간단히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거의 세계 최저 수준, 그러니까 0.8명, 올해는 0.7명 예상하고 있습니다. 0.7명 예상하고 있는데 이 정도 수준이면은 홍콩을 제외하고는 가장 낮은 수준이고요. 그다음에 수치상으로 봤을 때 조금 주목할 만한 점은 우리나라 이외에 이제 3등 국가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3등 국가들은 1.2, 그러니까 적어도 한 명 이상은 낳는 수준인데 우리나라는 결혼해도 한 명을 낳지 않는다라는 그런 결과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굉장히 애를 낳고 있지
낮고 있지 않다. 그게 사실은 이 지표란 것이 결혼 안 한 숫자도 반영이 되고 결혼한 숫자도 반영이 된 건데 우리가 그냥 두 명을 봤을 때 평균적인 가구 두 명을 봤을 때 부모가 낳을 수 있는 어떠한 애가 0.8명이라는 것은 굉장히 0.8명, 0.7명이라는 것은 한 명을 안 낳는다는 얘기 때문에 굉장히 숫자가 작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국가 소멸이다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가 좀 구체적으로 이 저출산 문제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거 아닙니까? 굉장히 중요한 이슈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은 여러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차원에서는 뭐 매번 말씀드리지만 재정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금도 흔히 말하는 고령층의 의료비가 의료 재정의 한 40% 정도 차지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아직 초고령화로 진입된 건 아니고 한 4, 5년 안에 초고령화 시대로 진입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의료비 부담이 고령층의 의료비 부담이 어마어마하게 늘 거다. 그걸 누가 내느냐? 결국은 젊은 층이 내줘야 되기 때문에 근데 젊은 층이 근데 그렇다고 해서 세금을 무작정 낼 수도 없는 거고 건강보험료를 무작정 낼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재정에 흔히 말하는 갭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건강은 대표적인 복지 정책이고요. 이외의 복지 정책들, 뭐 노령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있어서도 결국은 그 노령계층은 세금을 낼 수 없는 상황들이고 젊은 층들이 세금을 내야 되기 때문에 이 젊은 층의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해질 것이고 결국 다 못 낼 상황이 될 거기 때문에 흔히 말하는 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의 문제가 심각해진다는 것은 국가 부채가 결국은 세금을 못 거두면은 부채를 발행해야 된다는 이야기고 국가 부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것이다라고 이미 추산이 되고 있고요. 한 2070년 가면은 이대로만 계속 가면 국가 부도 수준으로 갈 것이다라고 많이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젊은 층에 또 문제가 되는데 젊은 층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지금 지금 나오는 그 신생아들이라든지 지금 출생하는 친구들은 결국은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해지거든요. 세금 부담이 너무 심해지면은 생활이 아무래도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부양해야 되는 가족들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부양해야 되는 고령층들이 너무 늘어나기 때문에 이 세금 부담을 감당하기 어렵다. 세금 부담이 심해지면 심해질수록 사실은 일할 인센티브 떨어지고 그다음 해외로 나갈 그런 요인들이 굉장히 커지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생활이 굉장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결국은 세금이 많아지고 이렇게 출생아 수가 줄게 되면은 내수에도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는데 사실 최근에 뭐 지역 소멸 지역, 뭐 부산 같은 데서 인구가 많이 빠져나간다는 이야기들 많이 하는데 그쪽에 사실은 내수 경제가 많이 위축이 되고 있거든요. 흔히 말하는 서비스업을 중심으로 해서 서비스업 같은 것들이 많이 위축이 된다. 아무래도 외식 같은 것들은 젊은 계층이 많이 하는데 젊은 계층이 줄어든다는 얘기는 외식 산업의 수요가 줄어든다는 얘기고 이렇게 수요가 줄어드는 것은 그 내수에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한국은행 통계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그냥 이대로만 가면은 2045년부터는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가 될 것이다. 다른 요인이 아무것도 안 변한다고 할지라도 오로지 인구 요인 때문에 이런 경제 성장률이 마이너스 갈 것이다라고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만큼 재정의 부담, 그 젊은 층의 어떤 생활, 그다음에 내수 문제 이게 모든 것들이 심각하게 결부가 되면서 경제에 가장 큰 리스크가 될 수 있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시점인데 이 정부가 이제 조만간 낼 대책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신생아 특례 대출이라는 건데 이 제도는 어떤 겁니까, 교수님? 일단은 2년 내에 신생아가 있거나 혹은 입양을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자녀가 늘어나게 되면은 이 저금리로 주택담보대출을 해주겠다라는 주택대출을 해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부부 합산 연소득 1억 3천만 원 이하에 대해서 이거 해주게 되고 주택 가격은 9억 이하 그리고 국민평형이라 그러죠. 85제곱미터 이하의 집에 대해서만 어떻게 보면 이런 대출을 저금리로 해주겠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대출 한도는 5억 원 정도고요. 아마 이제 소득에 따라서 금리가 좀 바뀌게 되는데 소득이 뭐 8,500만 원 이하 합산 소득이죠. 8,500만 원 이하면은 1.6에서 한 2.7%, 뭐 8,500만 원, 1억 3천만 원 이 사이면은 한 2.7에서 3.3% 정도까지 어떻게 보면 시중의 금리보다 훨씬 낮게 금리를 제공함으로써 흔히 말하는 주거 사다리를 보장해 주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한국은행 조사 계속 나오는데 최근에 가장 조사기 때문에 뭐 아주 설득력 있는 조사라고 해서 계속 말씀드리는데 주거비 문제를 또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주거 불안이 자식들을 혹은 출생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다. 또 결혼을 방해하는 큰 요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주거 사다리를 도와줄 수 있는 특히나 출산한 후에 주거 사다리 도와줄 수 있는 이런 제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무주택자가 아닌 1주택자도 다 해당이 되는 거죠?
1주택자는 이제 집을 사는데 새로 제가 알기로는 집을 사는 데는 안 되는 거고 네. 이 대환한다 그러죠. 대환 대출. 대출이 이제 싸질 수 있게끔 금리가 기존엔 고금리였지만 이제 싸게 빌릴 수 있게끔 대환 대출을 해준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저출산 문제랑 부동산 시장 연착륙 두 가지를 다 염두에 둔 정책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효과가 있을 거로 보시나요, 교수님? 일단은 뭐 주거 사다리를 도와준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그렇지만 최근에 이제 대통령께서 얘기한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의 구조적인 문제고 20년 동안 사실 해결 못한 문제이기 때문에 예. 좀 접근법을 보다 넓게 가져가야 된다라는 뭐 그런 컨센서스는 조금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문제가 주거비만 문제만도 아니고 결국 양육비의 문제도 되고 그 노후 생활의 문제도 되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사실은 최근에 외식비 같은 것도 너무 오르고 농산물 가격은 기본적으로 비싸거든요. 그러니까 물가 전체가 수준이 굉장히 높은 데 있어서 이거 주거 사다리만 해결했다고 해서 이제 출산율이 급격하게 높아질 것이냐 이런 것은 조금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은 우리나라 비용 자체가 굉장히 높은 수준이고 비용이란 것은 양육비, 그다음에 주거비, 노후 생활에 대한 대비, 그다음에 부모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부양비 이런 것들 다 포함이 돼 있는데 예. 이 수준이 너무 높습니다. 이 수준이 너무 높고 특히나 이제 식료품 가격 같은 것도 싸지도 않고 최근에 외식비 같은 것도 많이 늘면서 너무 부담이 큰 상황이기 때문에 주거비 하나만 가지고는 조금 힘들 것 같고 이 전반적으로 이제 가격을 낮출 수 있는 대책들을 하면서 그 흔히 말해 청년층 혹은 젊은 계층들이 이 출산을 돌볼 수 있도록 출산을 할 수 있도록 여기 분위기를 만들어야 된다. 그리고 근로 환경까지 적절하게 조정을 하면서 전반적인 시스템 개혁을 해야지 사실 주거 사다리 하나만 바꿨다고 해서 출산율이 급격하게 상승을 할 것이다. 이런 것을 좀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이 아니냐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교수님 대출 이야기도 조금 더 짚어보겠습니다. 정부가 이 DSR 규제보다 더 강한 스트레스 DSR을 내년부터 도입하겠다 이런 계획을 발표했는데 DSR 플러스에다가 이제 스트레스 DSR은 어떤 건지 좀 정확히 좀 짚어주시죠. 일단 DSR이란 것은 내 부채 대비 얼마나 그러니까 보통 원리금 상환 비율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예. 제가 부채 그 대출을 일으키면은 보통 원금을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이자를 갚아나가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연간 그러니까 이자하고 원금을 갚아내는 것이 내 소득의 보통 뭐 40% 기준이긴 합니다. 40% 이하로 가게끔 규제를 하겠다.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그러니까 부채가 많아지면 내 소득에 따라서 부채를 빌릴 수 있는 한도를 제한하겠다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이제 이 스트레스 DSR이라는 것은 최근에 어떤 기조, 금리가 빠르게 오르면서 이 흔히 말하는 이자 비용 같은 게 너무 부담이 되고 이자 비용 같은 것들 부담이 되면서 대출을 어렵게 하는 흔히 말하는 갚아나기 어렵게 하는 이런 상황들을 흔히 말하는 제어하는 어떤 규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사실은 금리가 뭐 0.5%대에서 지금 기준금리 3.5%가 굉장히 빨리 올랐는데 그 말은 어떤 이야기냐면 변동금리로 특히 빌린 분들이 이자 부담이 굉장히 높아졌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계속 높아지니까. 예, 계속 높아지니까 그런 상황까지 감안을 해서 우리가 DSR 규제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어떤 뭐 구체적으로 보면 어떤 이야기냐면 우리가 이제 과거 5년치의 금리를 비교해 봤을 때 오늘 시점하고 비교를 해서 차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차이가 있을 텐데 그 차이만큼 일단은 가산하겠다. 오늘 금리보다 과거의 금리가 높았다 그러면 그 차이만큼 가산하겠다라는 기준이고요. 근데 이제 이 기준 자체가 1.5%에서 3%대. 그러니까 이상은 넘지는 않겠지만 최저는 1.5%고 최고는 3%인데 이 사이에서 우리가 변동금리를 빌린다 그러면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을 더 높여주겠다. 결국은 이자 비용에 대한 부담이 높아지기 때문에 대출 덜 해주겠다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대출 문턱이 더욱 높아지게 되는 셈인데 이 최근 들어 부동산 시장이 뚜렷한 조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러면 이런 스트레스 DSR이 이런 흐름을 좀 더 강하게 하게 되는 게 아닐까요? 아예 뭐 맞는 지적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이제 아무래도 부동산 가격이 좀 떨어지고 있다. 고금리로 인한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이제 부동산 PF에 대한 부실 우려가 있어서 부동산 PF가 또 이렇게 잘 안 된다 그러면 분양 시장에 큰 혼란이 올 수밖에 없거든요. PF 대출이 안 되면 건설이 안 되고 건설이 안 되면 분양이 안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흔히 말하는 주택을 통해서 수익을 얻는 것에 대한 또 불투명성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전반적으로 결부가 되면서 주택 가격이 조금 하락하고 있는 추세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런 스트레스 DSR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가계에서 대출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늘리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규제를 강화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부동산 혹은 부동산 분야에 있던 대출 같은 데 좀 줄이게 되고 이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이 조금 약화되는 경향성은 분명히 있을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아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걸 하는 이유는 예. 너무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지금 한국은행에서 계속 이야기하듯이 너무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가고 있고 이 가계부채가 지나치게 간다는 얘기는 가계 이자 부담이 너무 크다라는 이야기랑 연결돼 있거든요. 이자 부담이 너무 크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소비가 어려워지고 이게 소비가 어려워지면은 내수가 또 위축이 되는 이런 부정적인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가계 대출을 어느 정도 수준에서 제어를 해야 된다는 큰 컨센서스 하에서 부동산 시장의 일부 제약을 하더라도 가계 대출을 억제하겠다라는 그런 정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정책의 이제 실효성 같은 부분은 계속해서 좀 지켜봐야겠습니다. 자, 끝으로 해외 시장 좀 증시 상황도 좀 살펴볼 텐데 간밤에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왜 이렇게 계속 오르는 겁니까? 사실 이제 어제 거래가 활발했다 그러진 않고요. 거래가 활발했다는 것은 사람들이 시장의 기대가 움직이면서 뭔가 주가가 많이 움직이는 상황인데 어제 거래량은 활발하지 않지만 금리가 조금 떨어졌습니다. 금리가 조금 떨어지면서 금리가 낮아진 것에 대한 것들이 결국은 주식시장, 국채금리 같은 거에 떨어지면서 아무래도 주식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기대가 조금 생기면서 올라가지 않았냐라고 아마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결국 내년에 포인트가 되는 것은 기준금리 인하 시점이 언제가 되느냐 이런 것들인데 이런 것들이 결정이 나요. 많은 시장의 기대자들은 3월에 이제 내릴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만약 3월에 내리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그때도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뭐 기준금리 정책이 어떻게 될 것이냐에 대해서 조금 그쯤 가야 아마 주가의 향방들이 좀 더 뭐 내려가든지 올라가든지 적극적으로 변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정환 한양대학교 경제금융대학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